안녕하세요. 남희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연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 소개된 책을 차례차례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10개 범주 중에서 지금 몸에 의해 범주 보고 있잖아요. 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자존감의 시작이 내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몸에 의해 범주는 그 몸을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내 몸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자존감, 주체성 이런 것을 더 높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요. 어느 날 문어가 되어버린 내 친구입니다. 어느 날 문어가 되어버린 내 친구. 표지율 글그림 하늘님 스페셜에서 나온 책이에요. 2025년에 나왔고요. 예, 서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병으로 인해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문어로 은유하며 친구의 곁을 지키는 주인공을 통해 우정의 힘에 대해 말한다. 달라진 모습이 창피한 아이에게 주인공은 든든하고 다정한 말을 건넨다. 매끈한 머리는 귀엽고 없어진 눈썹은 그리면 되고 가발과 모자를 많이 쓸 수 있으니 오히려 멋지다고 말한다. 맛있는 걸 함께 먹지 못해도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면 된다. 작가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상상하며 쓰고 그렸다. 만약 같은 상황이나 병으로 힘든 어린이가 있다면 이 책이 또 다른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또 힘든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전하는 진솔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 따뜻하게 느껴진다. 글그림을 한 작가 표지율은 어릴 때 영화관 하나 없는 시골에서 쭉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던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후기 보니까 이 그림책의 내용이 작가의 자전적인 아까 서평에도 나왔지만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아마 암에 걸린 친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병이 딱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그 투병하는 과정 같은 걸 보면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암에 걸린 엄마를 네. 보는 아이의 그 어떤 모습 그런 네, 그림책 소개했었고 또 네. 치매에 걸린 어머니 네, 할머니 이야기. 네, 할머니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친구가 아픈 친구. 네, 어린이가 아픈 이야기에 관한 책을 보게 됐네요. 네, 그럼 책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표지에는 어린이 2명이 있는데 그 문어로 표현된 어린이 분홍색 그 문어가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네요. 그런 색감을 느꼈나 봐요, 작가님이. 네.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 네. 주인공입니다. 여기 이제 면지가 재밌어요. 얘네가 되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나 네, 봐요. 갓난쟁이부터 보면은 저 강보에 쌓인 두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생일을 같이 치르고 어렸을 때 이렇게 턱받이하고 같이 놀고 너무 다정한 친구인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정말 단짝 친구. 이런 단짝 친구에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급식 같이 먹고 쪽지 주고받고 탕후루 같이 먹고 네. 재밌게 이제 지내왔는데 이런 되게 단짝 친구네요. 그러네요. 교실에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네. 배 아파 이러면서 친구가 막 책상에 엎드렸어요. 저런 너무 아파하면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친구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그 구급차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비어버린 책상. 친구 책상이 비어있고 많이 아픈가? 왜 안 오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더니
정말 문어의 모습을 하고 이제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근데 아픈 친구가 드디어 학교에 왔는데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요. 이 친구가 앞서 그 구급차 실려가기 전에는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거든요. 거의 네. 이제 구불구불한 긴 어깨보다 머리였죠? 더 길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인공이 어느 날 문어가 되어버린 나의 친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친구야 너무 보고 싶었어. 반겨 맞아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놀라죠. 놀라서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빡빡머리다, 문어가 나타났다, 쟤 좀 맞아, 어떻게 머리카락 다 빠졌나 봐 하면서 아이들이 수근수근대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말들이 다 나누는 대화들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대화만? 우리 문어가 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자꾸 놀려 너무너무 창피해. 우리 주인공이 귀여워서 괜히 그러는 거야. 동글동글 매끈매끈 네 머리가 얼마나 귀여운데. 치 거짓말 눈썹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만 믿어. 나 저번에 미술대회에서 상 탄 거 알지? 아, 살짝 짝짝이네. 미안. 우리 주인공이 그림도 그려줘요. 그 눈썹을. 네. 그리고 풋 됐어. 넌 모를 거야 내 마음을. 여기 좀 봐. 멋진 가발과 모자가 이렇게나 많다. 뭐. 야, 아이돌보다 멋진데 아무 가발이나 쓸 수 있고 아무 모자나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요. 둘이 아주 노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문어가 되어버린 내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배경을 이제 가끔 물 속에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작가님이 네. 표현하셨어요. 네. 바닷속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이제 우리 아픈 친구가 나 이제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떡볶이, 치킨, 짜장면, 탕수육.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맛있는 건 다 못 먹어. 그 뒤에 이제 배경에 어떤 그 해초들이 쭉 그려져 있고 네. 그 위에 그 방금 말한 친구가 말한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쫙 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괜찮아. 세상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미역이랑 다시마를 진짜 좋아해. 꼭꼭 씹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니까. 그래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미역 같은 거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했나 봐요. 한 켠에 이제 목소리만 나오는데 짜장면 시켰는데 진짜 안 먹어? 엄마, 누나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집에서도 친구 생각하면서 짜장면 안 먹고 미역도 먹고 막 그런가 봐요. 되게 공감 능력이 진심이야. 엄청 뛰어난. 그러니까요. 둘이 이제 그네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네. 나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 이러다 깃털처럼 푸르르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겠죠. 옷도 막 그렇죠. 커진 것 같고. 우와, 정말 가벼우니까 그네를 높이 뛸 수 있겠다. 공기 요정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봐. 정말 어떤 말을 해도 긍정으로 바꿔가지고 뭐랄까요, 희망을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네. 그런 걸 어떻게 어린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적세적소에 딱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장면은 아픈 친구가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받는데 그 치료 받을 때 쓰는 도구들하고 또 환자복 같아요. 그런 네. 거 입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수액을 맞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일 또 병원 가는 날이야. 너무 가기 싫어. 겁이 나. 에이, 약한 척은? 나는 너처럼 용감한 친구는 본 적이 없는걸? 난 예방주사만 맞아도 벌벌 떠는데 넌 수술도 씩씩하게 견뎌내고 주사도 울지 않고 잘 맞잖아. 넌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막 계속 자존감을 붙돋아주네요. 그래. 이 지금 문어가 되어버린 친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액 맞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배경에 그 종합병원에 있는 그 길 안내 있잖아요. 뭐 이쪽으로 하면 무슨 검사실, 이쪽으로 하면 무슨 과, 네. 막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막 어지럽게.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에 가면 사실 큰 병원에 가면 그렇지.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네. 너무너무 바쁘고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데 그거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뭐랄까 그런 치료 장면. 과정 자체가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기 싫겠죠. 네. 다음 장면은 그 분홍색 구름 위에 문어가 되어버린 친구가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막 눈물 떨어지는 것처럼 빗방울도 핑크색으로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우리 주인공 친구는 땅에서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 문어가 돼버린 친구를. 왜 이렇게 울었을까? 나 하늘나라에 가는 꿈을 꿨어. 혹시라도 진짜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떡하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런 죽음의 공포가 당연히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고 어려운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찾아올 거고. 그렇죠. 아무 일 없어도 당연히 공포는 있는데 가끔씩 찾아오니까요. 더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런 말도 안 돼. 꿈은 꿈일 뿐이야. 만약에 또 하늘나라에 가는 꿈을 꾸면 우리 초코랑 호두한테 인사나 전해줘. 나랑 땅콩이는 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보면서 아니 이런 천사 같은 친구가 있단 말인가. 그러게요. 네, 말을 너무 이렇게 이게 보면은 두 친구의 관계가 물론 아까 면지에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던 자매 같은 그런 친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반전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여러 곡절을 좀 겪어요. 그러다가 반성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자기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건가 보다. 그래요. 보면은 친구에게 미안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친구가 단원평가 100점 맞았을 때 앞에선 축하하고 뒤에선 샘낸 거. 친구랑 똑같은 리본핀 따라 사고는 엄마가 우연히 사왔다고 거짓말한 거. 몰래 곰돌이 지우개 가져간 것도 한 번도 안 썼다 돌려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한 친구지만 친구하고 지내다 보면은 좀 미운 짓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막상 친구가 아프니까 다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재밌게 지내는데 이제 그러다가 새 학기가 시작돼. 근데 또 안 나타나는 거야. 더 걱정되잖아. 그쵸. 네, 근데 짠 친구가 왔어요. 이번에 공개를 할까 이 결론을? 하지 말까요? 네. 하지 이건, 말자고. 네, 요것도 스포일러로. 네, 요거는 또 어쨌든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우리 어느 날 문어가 되어버린 내 친구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일 좀 궁금했던 게 왜 첫 장면에 그냥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학교에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학교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당연히 가발이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지.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작가가 둘 중에 선택을 했을 텐데 아픔을 그냥 직시하는 그 아픔의 본질을 그냥 보여주는 그걸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작가님이 본인의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작가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가발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작가님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면서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없었다는 거고 거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맞아. 아플 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또 되게 좀 슬펐어요. 짠하고. 그렇죠. 저도 그런 짠함은 이 전체가 내가 갖고 싶었는데 없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재 자체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주는데 아픈 것, 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릴 때 또 이게 어린이가
당사자가 되면은 그렇죠. 너무 더 마음이 아프고 맞아요. 이게 당사자성이 있는 스토리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거를 그렸던 거라 좀 진실하게 와닿는 거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만 그리지 않은 거. 네. 왜냐하면은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준 친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책 5권에서 몸의 이해 부분에서 이런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 다룰 수 있어서 네.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예. 보니까 저희가 처음 이거 큐레이션 할 때에 비해서 이런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픈 친구에 대한,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어느 날 문어가 되어버린 내 친구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요. 외계인 탐사대의 지구인 보고서라는 네. 책입니다. 외계인 탐사대의 지구인 보고서 에바 숄라슈 글, 로베르토 차이카 그림, 이지원 옮김, 원더박스에서 나왔고요. 폴란드 책입니다. 네, 폴란드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서평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인간의 본질과 일상, 우리가 발딛고 선 사회와 역사를 가상의 존재인 외계인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논픽션 그림책이다. 인간의 DNA가 바나나와 50%나 일치한다는 황당한 사실부터 2040년이면 인류가 만든 것들의 무게가 지구 생물량의 3배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이 포착한 인간과 지구의 현주소가 매우 적나라하다. 피부, 눈, 털, 키, 몸무게 등 우리 몸의 구성을 진화생물학적으로 탐사하고 젠더, 짝, 장애, 종교, 언어, 환경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아우르는 제3자의 냉철한 시선은 날카롭고도 풍자적이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아주 작은 존재인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가 지구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안내서. 그런 유머러스한 안내서. 예, 재미있는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네. 글을 쓴 에바 솔라슈는 미술사학을 전공한 큐레이터이자 작가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문화와 디자인을 알리는 그런 전시도 기획하고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IBBY에서 올해의 폴란드 책을 비롯해서 세 차례나 우수도서에 선정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요. 그림을 그린 로베르트 차이카는 바르샤바 미술 아카데미에서 회화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작가, 그러니까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함께 작업한 작품이고요. 번역한 이지원 선생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폴란드 전공자이고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서 잘 알려진 그런 그림차 연구자이자 큐레이터이고 번역자입니다. 네, 외계인 탐사대의 지구인 보고서 이 책을 제가 저희 추천할 때 거의 마지막에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마지막 막차를 태운 책입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이 한 권을 딱 읽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책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배울 점이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이 네. 들어가 있고 네. 그것을 이제 그림이나 어떤 인포그래픽으로 풀어내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네. 정말 유머러스하다라고 서평에 적어주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뭐 가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다 그냥 우주에 먼지 한 톨도 안 된다. 뭐 인간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 하는데 맞다. 역시나 외계인이 보면은 그렇게 인간이 보인다. 다 싸우고 뭐 하는 게 되게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 이거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외계인 로키가 지구인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거기도 로키가 굉장히 고지능의 생명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겠다. 이 화자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7초 만에 작성한 지구인 보고서라고 나오거든요. 7초 만에 이 정도를 알아내다니 어마어마한 고지능이죠. 그러네요. 이 작성한 외계인은. 네. 그래서 로키가 딱 떠올랐다는 사실. 선생님 안 보셨나 봐요.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꼭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큰 감동을 줍니다. SF를 별로 못 읽어서요. 그것은 SF라고 하기에는 거의 판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어쨌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걸 꼭 봐라. 이게 뭔가 약간 힐링이 되는 SF예요. 그럼 드물잖아요. 수준이 높으면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외계인이라면 지구인은 어떻게 볼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하지 않다, 평범하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지구가 나오고 네. 지구 이제 그림이랑 행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그 두 번째 문장 네. 이 제일 뭐 어쩌면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지구는 우주 외곽에 위치한 평범한 행성이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지구인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전체를 관통하는 네. 주제죠. 맞습니다. 왜 특별하지 않은지 우주적으로 볼 때 또 지구 전체로 볼 때도 너네 정말 평범한 존재거든. 그러니까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멀어서 그렇지 이 우주 안에 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네. 측정하거나 닿지 못할 뿐이죠. 이 책의 목차는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왜 그랬죠, 근데? 좀 독특한 편지인 것 같아요. 맨 뒤쪽에 보면 이 판권면 직전에 쭉 목차가 나와요. 그래서 지구, 물과 땅, 지구의 생명, 호모사피엔스, 지구인의 몸, 강인한 지구인, 여자와 남자, 짝, 아이, 피부, 눈, 털, 키, 몸무게, 장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음식, 잠, 위생, 수명, 종교, 언어,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쭉 읽다 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게 이제 관통하고 있다. 전체의 이런 논픽션의 한 주제의식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목차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찾지 않고 쭉 보셨죠? 네. 이 작가가 실어 놓은 대로 봤어요. 처음에는 약간 과학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과학에 대한 이야기, 뭐 지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구성, 네.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지구의 뭐 담수가 몇 %인지, 바닷물이 그렇죠. 뭐 표면이 몇 %인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랑 또 지도에 관한 지리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지구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로 네, 내려오죠. 외계인이 좀 멀리서 보고 그 배율을 점점 높이면서 그렇죠. 들어가고 주민. 네, 주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에 사는 생명 그 중에서도 이제 호모 사피엔스. 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잖아요. 뭐 이러한 능력들이 않습니다, 선생님. 뭐 달리기도 느리고 그러긴 한데 몸도 약하고. 네,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지금을 그 지구를 뒤덮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80억이라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억 넘었습니다. 넘었나요? 맞아요. 네.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식에 성공한 지구의 포식자가 됐잖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된 그러게요. 데는 나름대로 그 뭔가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그 사회성이 강한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뭐 그럼에도 그래서 너네가 특별한 건 아니야. 너네는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와 남자에 보면은 그 제3의 성과 성차별에 대한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그 거시적으로 보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최초의 관점도 진보적이었지만
우리 사회를 보는 시선 자체도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 부부는 지구인 중에서는 자기가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 여러 문화에서 그들을 제3의 성이라 부르고 서류에 성별을 X라고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차별도 한 카테고리를 짧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구의 역사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들의 뜻을 강요한 때가 많았다. 오랫동안 남성은 여성이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갖지도 못하게 했다. 오늘날까지도 지구에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리적으로 이렇게 개량화된 정보책 같은데 이 텍스트 자체는 이런 진보성을 모든 텍스트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이 되게 탁월한 작가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짝도 보면 선생님 지구인은 대부분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한다. 성체 지구인 10명 가운데 8명이 짝을 맺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써놨잖아요.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어디요? 아, 이거요? 네, 지구인은. 지구인은 수천 년 전부터 보통 2명으로 이루어진 짝을 맺어왔다. 이러한 관계는 보통 성이 다른 두 지구인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2명의 여성 또는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짝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 이런 게 참 좋고 그걸 또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림을 쫙 보면은 그 짝이 다양하다. 되게 다양하게 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친절함. 네. 이런 게 저는 이게 인문질이 서로 아주 훌륭하다 생각을 좀 맞아요. 하면서 봤어요. 그 짝에서 저는 이거 저도 표시하는 웃겨가지고 웃긴 거 많죠. 너무 재밌는 거. 네. 이렇게 일부 일처제 이렇게 네. 이렇게 부르는데 1대1 매칭을. 네. 근데 이런 게 다른 종들은 그렇지 않은 종도 많은데 네. 바퀴벌레가 곤충에서는 이렇게 일부 일처제를 한다. 그래서 되게 너무 웃기고 우리와 바퀴벌레의 어떤 유사성? 네.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커플들 약간 조롱할 때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알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네, 놀랍네요. 참. 그런 관용어 저는 그냥 뭐랄까. 그치, 비웃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막연하게 이걸 보고 아니구나. 근거가 있는 얘기였구나. 그렇지. 맞아요. 일부 다처만 언급하지도 않고 일처다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미나 벌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네.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중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게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외계인이 본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열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 그런데도 있다. 같이 판단하지 않고 맞습니다. 사실을 그냥 쭉 보여주는 거야. 네. 판단은 너네들 몫이야. 세상은 이렇게 다양해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선생님 어떤 항목도 그다음 피부도 당연히 안 볼 수밖에 없는 게 피부색이 다른데 이거를 인종차별로 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렇지. 단순히 이거는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나의 선조가 어디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할 수는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장애 항목도 지구인 100명 가운데 15명에게는 타고났거나 살다가 생긴 크고 작은 장애가 있다. 이 장애가 100명 중에 15명이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좀 갖게 하는 그런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얘기 나오면서 재밌었어요. 또 왼쪽 길, 오른쪽 길, 그러니까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그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칼을 차고 다녔을 때 말 타고 다니면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측 통행 생겼고 좌측 통행 생겼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외계인이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우리가 국경을 넘으면 규칙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또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하냐 너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바꿔라. 사네. 굉장히 번거롭게 사네. 막 그러니까요. 다 구분하면서 구분할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거 많은데 여기 수명도 보면은
보면은 지구인은 평균 73년을 산대요. 근데 뭐 최근작이니까 2025년 기준이겠죠. 남자는 평균 70년 살고 여자는 75년을 산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지구인의 평균 수명은 부자 나라에 사는 지구인의 평균 수명보다 30년이나 짧다. 이것도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맞아요. 예,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데이터만 딱 보여줘도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불평등을. 맞아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나 가치를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것만 봐도 속으로 반성도 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뭐 그런 책 있었잖아요. 네. 엄청 짧은 거. 그것도 네네네. 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면 뭐 몇 명이 문맹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깨끗함으로 마실 수 없고 그게 그치. 한 거의 20년 전쯤 나왔던 책 같아요.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거에 좀 업그레이드 더 세부 버전이라고 할까요? 저는 어린이 중에 왜 숫자 좋아하고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이 책을 보면은 그러면서 어떤 인문적인 교육도 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하는 네. 좀 그런 류의 논픽션인 것 같아서 그리고 재밌게 봤어요. 예. 하나 더 마지막으로 네. 저는 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선생님? 72쪽에 네.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네. 우리 외계인이 이제 마무리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통틀어서 옛날에 뭐 인구가 원래는 200년 전쯤엔 10억 명쯤이었는데 2056년에 100억 명 다다를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며가 또 결론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지금 현재 지구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지구인이 많은지 시골에서 많이 생활하는지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나 깨끗한 물 어떤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지금 지구인들은 만들고 쓰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음식과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낭비하며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구인은 물과 흙,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더럽힙니다. 이 때문에 기후가 달라져서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폭염과 태풍, 홍수, 산불과 들불이 일어납니다. 부유한 지구인은 가난한 지구인보다 자연자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모든 지구인이 미국인처럼 생활하면 지구 5개가, 한국인처럼 생활하면 지구 3.5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좀 생각에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깨끗하게 많이 씻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좀 많이 쓰죠.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낭비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번역자가 이제 한국어 번역판에는 한국인으로 쓰고 프랑스어 번역판에는 프랑스인으로 쓰고 그런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 아닐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궁금하네요. 그럴 확률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번역자한테 한번 이지원 요거 번역자 굉장히 만나게 되면 네. 잊지 말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도가 기본적으로 이게 대서양 버전이잖아요. 태평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책이라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전 요거 읽으면서 재미있었는데 한국이 나오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는 각자 자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이지원 번역자는 폴란드에서는 꽤 그 친분 있는 작가가 많은 그런 번역자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마 솔라슈. 네.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렇죠. 한번 나중에 꼭 알아보는 것으로. 네, 그러면 외계인 탐사대의 지구인 보고서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몸에 의해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네. 세 번째 책은 말라야 예쁘다면서요입니다. 드디어 진짜 몸 얘기가 나왔네요. 말라야 예쁘다면서요. 청소년 섭식장애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김유나 글, 이다 그림, 현암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년 논픽션이에요. 서평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섭식 장애를 둘러싼 심리와 사회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책이다.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섭식 장애를 개인의 의지나 식습관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상처받는지를 차분히 짚어나간다. 지금 느끼는 고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건네며 현실적인 질문지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섭식 장애를 겪는 당사자가 자신을 능동적으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몸에 대한 폭력적인 기준 속에서 흔들리는 청소년과 그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어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건네는 책이다. 네, 이 글을 쓴 김유나 선생님은 지금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사 일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 뭐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불면증 이런 경험을 또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담사로 일하는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책을 쓰신 거고요. 그림을 그린 이다 작가는 뭐 유명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죠. 그래서 원래는 문예창작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렇게 만화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꾸준히 해와서 많은 그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저희가 이미 걸스토크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이게 두 번째인가요, 선생님? 또 있었나요? 이다 작가님 책이요? 네, 네. 저희가 소개한 거요. 네. 걸스토크 다른 작품은 있지만 저희가 소개한 거 두 번째죠. 거는 네. 맞습니다. 말라야 예쁘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섭식 장애를 겪는 그 이다 작가 자신도 몸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작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이런 이야기, 이런 책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걸스토크에서도 이제 뭐 그런 몸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네. 이 책이 이제 또 좋은 점은 이제 교양서죠. 청소년 네. 교양서인데 최대한 이 작가님이 네. 그 청소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 저는 흔적을 많이 봤어요. 네.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 섭식 장애라는 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뭐 거식증이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서는 좀 섭식 장애라는 그 단어를 정식 명칭? 네, 맞아요. 명칭을 조금 더 많이 알리려고 사용했고, 네. 하셨고, 그 다음에 좋은 게 각 챕터마다 이다 작가님의 그 일러스트.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러스트가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의 상담 사례에서 겪는 그 일들을 만화나 뭐 일러스트 형식으로 그렸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과 이 작가님과 청소년의 대화를 상담하는 과정이겠죠, 아무래도. 이걸 좀 일종의 그 메시지, 톡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잘 편집을 해서 편집 자체가 이 좀 어려운 주제를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끔 많이 친절하네. 애를 굉장히 친절하고 출판사에서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다 작가의 그 그림과 또 심리 상담의 실제 사례들을 잘 이렇게 엮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림책은 아니지만 그림책 보는 기분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논픽션인데 여기 사실 섭식장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도 많잖아요. 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 이수연, 예, 굉장히 그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한 2년을 그 우울감과 섭식장애를 느껴가지고 또 한동안 혹식증 있었고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온누이의 그 사랑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정말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치료도 받았을 거고 운동 치료도 받았을 거고 뭐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이수연 가수 좀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 극복해가지고 이번에 신곡도 내고 너무 활동 그러니까요. 잘하잖아요. 건강한 너무 모습 다시 다행이야. 되찾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가수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항상 이제 그런 유명인들의 또 이야기를 보면은 네. 그렇게 돈이 당연히 많고 또래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유명하고 그럼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많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가진 게 사람들이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커튼 다 치고 그냥 2년을 그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히키코모리로 살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이게
확실히 섭식 장애라는 게 뭐 개인의 의지만으로 그러니까 뭐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너희 같은 필요해. 사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너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려고 하셨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못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다양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전부 다 실제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근데 또 보면서 어느 정도 그 한국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는 말을 일생에 한 번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좀 뚱뚱했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날씬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 좀 많이 뚱뚱했었어요. 그때 한창 클 테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뚱뚱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너무 못생겼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뚱뚱한 게 싫고.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아픈 바람에 살이 빠지긴 했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생각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몸에 대한 인식이 나는 좀 뚱뚱해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게. 내 몸의 인식을 여기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 몸에 대한 인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쁜데 본인은 더 말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섭식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개인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개인사인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리고 우리 여성들이 어쨌든 다 그런 강박, 몸무게적인 있어요. 강박이나 몸매에 대한 강박 그리고 그런 날씬한 몸을 또 칭송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해야만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막 공감이야.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였던 게 저는 뼈말라였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저도 좀 꾀가 나갔어요. 진짜? 지금 선생님 굉장히 날렵한 몸매 갖고 계시죠.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살이 많은데 어쨌든 그건 우리 안 칩니다. 웃긴 게 저도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그 전에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는데 재수할 때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다 보니까 많이 쪘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때는 이제 맨날 트레이닝복이라고 하죠. 운동복, 고무줄 바지 입고 다니까 살이 찐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한정으로 먹는 거지. 딱히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 여기도 나오지만 일단 공부부터 해. 살찌는 나중에 너가 대학 가면 다 빠질 거야. 저절로 빠져 막 이러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도 딱히 뭐 부모님 안 빠지죠. 네. 부모님들이 너 뚱뚱하다 이런 얘기 전 못 들어봐서 제가 진짜 뚱뚱했거든요. 뚱뚱한지 몰랐던 거예요. 반대로 너무 좋다. 뚱뚱한데 뚱뚱한 줄 모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한 어떤 의식이 그런 이상한 의식이 없는 거잖아. 부정적이거나 뭔가. 근데 이제 언제 제가 뚱뚱한 거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할 때 연식이 나오죠. 2000년대 이제 초반인데 그래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그때는 막 신나게 놀고 하니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 생활할 때 그런 뭐 활동 사진을 많이 찍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활동사진. 네, 활동사진. 그래서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제가 너무 뚱뚱한 거예요. 비교를 해봤구나 친구들하고. 네. 딱 그게 드디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늦게 그런 비교의 감정이 생기셨네. 네, 저는 그 전에는 굉장히 딱히 보기보다 둔감하시네. 네, 은근히 또 그런 면에서 둔감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 몸무게 난 원래부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전 생각도 안 해보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랬는데 딱 그 보고 어떠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왜냐면 막 등판이 막 이래가지고 이게 나야?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학교 때. 대학교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자취를 했는데 굶으셨어요? 완전 굶었죠. 아이고. 그 잘못했죠. 초절식을 한 거죠. 거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치잖아. 머리카락이 빠져요. 세상에. 엄청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섭식 장애에서 그 이제 체크리스트 보면은 숨어서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밖에서는 안 먹고 밤에 혼자 집에서 먹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빵 같은 거 저도 요즘 자다 일어나서 먹을 때 있는데 뭔가 속이 헛헛해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막 빵 먹고 자고 아침에 막 반성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도 약간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고, 네. 그때 갑자기 기억납니다. 저 그때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랑 그 친구도 약간 통통하고, 근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웠거든요. 통통하고 아주 귀여운 친구였는데, 얘도, 꼭 다이어트를 성공할 거야! 그래서 맨날 그 이제 뭐, 메모에다가 나는 48kg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적어 놓고. 아이고. 근데 사실은 키랑 골격이 있어서 그렇죠. 그 절대적인 몸무게가 누구나 48kg가 되는 건 아니잖아.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건강 몸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 그렇지. 친구는 또 막 그렇게 집착을 하고 저도 막 그래서 둘이 다 막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갔는데 30분 러닝머신 뛰고 얼마나 힘들어요. 야식을 또 먹는 거죠.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젊을 때. 그러고 나서 결국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유명한 내과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살 빼주는 데 있다고. 네, 살 빼주는 약이 있다. 그거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살 빼는 약이 나왔잖아요. 위고비. 그렇죠. 그 주사로 하는 그때는 내복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식욕 억제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 2, 3개월 먹었는데 오래 드셨네. 먹었죠. 근데 정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럼 살이 막 쑥쑥 빠져요. 그래서 근데 별로 안 빠지던데요. 아니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을 거고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못 느꼈고 이제 선생님도 굉장히 한 시기에는 좀 몸무게 집착을 하셨네요. 엄청 집착했죠. 그때부터 계속 집착했어요. 20대 내내 굉장히 집착하고 그때 또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때 소녀시대가 스키니진을 입고 엄청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 K-팝의 아이돌 문화가 엄청 악영향입니다. 맞아요. 외모에 대해서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스키니진밖에 안 팔았습니다. 하이힐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진짜 한국인에게 제일 안 맞는 옷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하체가 좀 튼실한 그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 한국인들이 네. 대부분. 그 소녀시대나 몇 명만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도 뭐 소녀시대에서 누구가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 이 측에도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10kg를 감량을 해서 뼈말라가 돼가지고 너무 그 예쁘다는 뜻이죠. 막 최고의 그 레전드를 갱신했다. 그때 당시에도 소녀시대 뭐 멤버 누구가 살을 갑자기 많이 빼서 스키니진 너무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 서로 연예인도 아닌데 그렇지. 우리끼리 야 너 뭐 살쪘다 여기 뭐 이거 해봐라 막 이렇게 서로 다이어트 조언을 하고 근데 그게 실은 지금 제가 40대가 되었지만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뭐 동창 모임 가면 너 뭐 살쪘다 뭐 아니면 살 빠지면 너 뭐 했냐 위고비 했냐 뭐 그런 강박 이게 아직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나이에 있죠. 상관없이 사실은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너무 비만하거나 뭐 너무 마르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장애 수준이 돼서 막 거식증이 되고 폭식증이 되고 막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신과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치 우울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거는 안 되니까 네.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이걸 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이드를 해주니까 이런 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일단 네. 섭식 장애가 뭔지 네. 맨 처음에 내가 섭식 장애라고 하면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이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정신질환 진단 통계 매뉴얼 미국 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급식 및 섭식 장애라는 그 용어가 있다. 이제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편집이 참 좋다라고 또다시 느낀 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뭐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네. 없었을 때는 맞아. 그냥 나쁜 남자, 그렇지. 아주 사랑 싸움이야. 그냥 좀 애가 그래, 내 애인이 좀 그래. 이런 식으로밖에 애매하게 표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명명을 한 순간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이제 언어를 가장 처음에 작가님이 딱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게
먹는데 섭식장애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걸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음식이나 다이어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일상을 할 때 생활할 때 음식 생각,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 혹은 먹지 말아야지 하는 내 몸무게에 대한 생각 혹은 둘째 체중이나 체형이 내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세 번째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진 않나요? 요거 되게 저도 그런데 유용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식이 좀 떠오르는데 떡볶이. 떠오르죠.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일단 자신 정의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또 가끔 이제 청소년들이 제가 선생님 섭식 장애가 맞나요? 저는 이렇게 마르지도 않고 저체중도 아니고 토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정상 어떤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섭식 장애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오해라는 거죠. 꼭 저체중이든 뭐 혹은 꼭 어떤 좀 비만하는 몸이든 그게 섭식 장애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상 행동이 있냐. 그러니까 섭식 장애에는 먹고 토하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변비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씹고 뱉는다든지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조금 먹고 3시간, 4시간 운동을 한다든지 보조제나 식욕제를 과다 복용하는 이런 보상 행동이 있는 것들은 다 통틀어서 섭식 장애라고 할 수가 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작가님이 왜 이 섭식장애가 안 좋은지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정신질환 중에서 이 섭식장애가요, 가장 자살과 확률이 높다. 연관성이 깊다.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한 거라는 거죠. 사실 먹는 게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네. 식욕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생겼다는 거는 사실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연결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청소년들이 왜 먹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작가님도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왜냐면 인간은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건 네.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도파민이 음식을 먹을 때 생겼냐?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없던 뭐랄까요 구석기 시대 이럴 때 박혀있는 유전자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실은 계속 먹게 하는 거죠. 불안 새겨져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있으면 먹어야 되고 단 거 땡기고 네. 빨리빨리 먹어서 축적을 해둬야 되고 하는데 옛날에 그래서 뭐 비너스상도 통통한 그런 게 풍만했던 게 언제 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잔뜩 먹어두는 맞아요. 동물처럼 동물하고 비슷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 사회가 위험한 점은 배달 음식이 너무 잘 돼 있고 곳곳에 편의점 음식이 너무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더 과도한 섭취를 한다. 폭식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식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맞아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몸매에 집착하는 것도 그냥 아무도 안 쳐다봐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뭐랄까요? 왜 그런 일이 작동이 되냐? 내가 몸무게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착각.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성적은 내 맘대로 한다니까 몸무게라도 내 몸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 때문에 또 애들이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이해됩니다. 네, 이 선생님이 굉장히 분석적이세요. 그래서 분석과 통찰과 공감, 경험. 위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서 저도 이제 메모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친구들의 사례, 청소년들의 사례가 쭉 나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제 나와요. 그것까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햇빛도 쬐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일상적인 그 조언도 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가 테스트, 섭식 장애인지 내가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말라야 예쁘다면서요.
이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청소년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면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생활.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저도 제 책에 썼지만 초등 아이들도 선생님 저 다이어트해서 급식 안 먹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다는 거죠. 네.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 여성 청소년들한테 더욱더 가혹한. 그렇지. 왜냐면 뭐 아이돌 정말 요즘엔 또 아까 저희가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 문제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문제예요. 차림새. 맞아. 크롭티 이런 거. 그것도 크롭티. 문제죠. 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리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그런 게 문제. 사회적 인식이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하여튼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교양서 말라야 예쁘다면서요.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몸에 의해 범주에 소개된 있는 건 우리가 다 살펴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범주의 책들을 또 서현주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른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